제주도 돌담길 전망대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갈게요. 며느리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담길 전망대에서 보는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사진 한 장 찍고 돌아왔을 때 차가 없었습니다. 아들 성우도 며느리 미경이도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지갑도 모두 차 안에 두고 내렸던 참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자리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이건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버려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요. 저는 김정분입니다. 올해 73이에요.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갔죠. 시장 아저씨들이랑 인사 나누고 제일 싱싱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그렇게 장을 봐서 식당으로 돌아오면 6시 반쯤 됐어요.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국물 끓이고 반찬 만들고 테이블 닦고요. 아침 7시 반이면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요? 알았어요. 금방 나갈게요. 그렇게 점심시간까지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손님이 뜸해졌어요. 그때 잠깐 쉬었다가 저녁 준비를 다시 시작했죠. 저녁에는 회식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밤 10시까지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손님들 한 명 한 명 정성껏 대접하며 번 돈으로 상가도 하나 샀어요. 제가 운영하던 식당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주한테 월세 내기 싫어서 대출 받아서 샀죠. 10년 넘게 대출 갚느라 고생했지만 결국 다 갚았습니다. 시골에 땅도 조금 마련했어요. 나중에 값이 오를 거라는 부동산 중개인 말을 듣고 샀습니다. 그게 20년 전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올랐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파트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40평대 아파트인데 식당 정리하고 나서 샀습니다. 폐업한 지는 5년쯤 됐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자주 저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더 일하면 나중에 못 걷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아들 성우와 함께 살고 있어요. 성우가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자고 했거든요.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이랑 사는 게 낫다고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들 얼굴도 자주 보고 손수밥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미경이와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경이는 제가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도 이해는 갔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조심했습니다. 너무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방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날 성우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우가 먼저 여행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주도? 왜 갑자기?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셨잖아요. 혼자 집에만 계시고 기분 전환도 하실 겸 우리랑 같이 가시죠. 성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미경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제주도 공기 정말 좋아요. 저희도 오랜만에 쉬고 싶어서요. 같이 가요. 사실 전 여행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낯선 곳 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이 먼저 제안한 여행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 좋다. 오랜만에 너희랑 가는 거니까. 어머니,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출발할게요. 2박 3일로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여행 준비를 했어요. 옷도 새로 샀고 신발도 편한 걸로 장만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라 마음이 들떠 있었죠. 금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성우가 차 키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출발해야죠. 응, 다 챙겼어. 저는 미리 싸둔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미경이도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공항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비행기를 타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좌석에 앉으니까 긴장이 됐습니다. 성우가 옆에 앉아서 안심시켜줬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금방 도착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어요. 성우가 운전대를 잡았고 우리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바다 근처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방이 3개 있었어요. 저는 혼자 쓸 수 있는 방을 배정받았죠. 어머니, 짐 푸시고 좀 쉬세요. 저녁 때 나가서 먹을게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었어요. 창문을 여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파도 소리도 들렸고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근처 식당에 갔어요. 해산물이 유명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갈치조림을 시켰죠.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 맛있으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맛있어. 여기 갈치가 싱싱하네. 미경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어디 가볼까요? 섭지코지도 가보고 성산 일출봉도 가볼까요? 그래, 좋아. 너희가 정하는 대로 갈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어요. 첫날 밤을 펜션에서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우리는 차를 타고 성산 일출봉으로 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사진 찍어 드릴게요. 성우가 휴대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포즈를 취했어요. 성우가 몇 장 찍어줬습니다. 점심은 해녀의 집에서 먹었어요. 성게미역국이 일품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섭지코지를 둘러봤습니다. 유채꽃이 피어 있었어요. 노란색 꽃밭이 정말 예뻤습니다.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도 사진 찍어요. 저는 꽃밭 앞에 섰습니다. 미경이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렇게 둘째 날도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됐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후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예정이었죠. 아침을 먹고 짐을 챙겼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공항 가기 전에 돌담길 전망대 한번 들렀다 갈까요? 거기 경치가 정말 좋대요. 그래, 좋아. 저는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풍경을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차를 타고 한 30분쯤 달렸을까요? 한적한 돌담길이 나타났습니다. 길 옆으로 검은 돌담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여기다, 여기. 성우가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주차장이었어요. 차가 서너 대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갈게요. 미경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옷깃을 여몄습니다.
전망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몇 개 올라가니까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란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기 서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미경이가 휴대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경이가 시키는 대로 난간 앞에 섰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더 찍을게요. 미경이가 또 찍었어요. 됐어요. 예쁘게 나왔네요. 그렇게 말하고 미경이는 먼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도 천천히 뒤따라 내려갔어요. 계단이 좀 가팔라서 조심스러웠거든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아니었나?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명히 여기 주차했었어요. 주차장이 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가 보이지 않았어요. 성우와 미경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소리쳐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미경아?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화장실에라도 간 걸까? 아니면 차를 다른 곳으로 잠깐 옮긴 걸까? 저는 주차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꼼꼼히 살펴봤어요. 차가 없었습니다. 전망대 아래쪽으로도 가봤어요. 혹시 거기 주차했나 싶어서요. 역시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말 한마디 없이 가진 않았을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가방을 차 안에 두고 내렸다는 걸요. 휴대폰도 지갑도 모두 차 안에 있었습니다. 아, 이를 어쩌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차장 한쪽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앉았어요. 잠깐만 기다리면 오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관광객 몇 명이 전망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변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왜 안 오는 거지? 저는 다시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성우와 미경이는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걸요. 저를 일부러 여기 두고 간 거라는 걸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버리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주차장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휴대폰도 없고 지갑도 없고 이곳이 정확히 어딘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라는 건 알지만 정확한 위치는 몰랐던 거죠.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가끔 차 한두 대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은 게 마지막이었어요. 벌써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목도 말랐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었어요.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떡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밤을 새워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걸어서 어딘가로 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관광버스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죠. 10여 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가이드가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가 유명한 돌담길 전망대입니다. 제주도의 전통 돌담과 아름다운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어두워져서 10분 정도만 자유시간 드릴 테니 사진 찍으시고 다시 모여주세요.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 조금이라도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관광객들이 전망대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가이드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재호?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도 눈을 크게 떴어요. 사장님? 한재호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운영하던 식당 건물 고시원에 살던 청년이었어요. 재호는 당시 25이었습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고시원 방이 정말 작았어요. 한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재호는 형편이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시 공부를 했는데 돈이 늘 부족했죠. 자주 끼니를 거르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점점 야위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호에게 자주 저녁을 챙겨줬어요. 재호 씨, 식당에 반찬이 남았는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요. 가져가세요. 처음엔 재호가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아니야, 어차피 버릴 건데. 젊은 사람이 밥은 먹어야지. 그렇게 말하며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밥에 반찬 몇 가지 넣어주고 국도 따로 담아줬어요. 재호는 항상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기억할게요. 은혜는 무슨, 밥 한 끼 주는 거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렴. 그렇게 3년 정도를 재호한테 저녁을 챙겨줬습니다. 재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끔 새벽에 식당 준비하러 가면 재호 방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재호는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3년, 4년, 5년이 지나도 결과는 같았어요. 어느 날 재호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제주도? 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고시 공부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자신감도 없고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이제 그만두려고요. 재호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제주도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일자리를 구해볼까 해요. 관광 쪽으로요. 그래, 그것도 좋겠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 저는 재호를 응원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재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한두 번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바빠서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죠. 그런 재호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재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엔 깡마른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중년 남자가 돼 있었어요. 얼굴에 주름도 조금 생겼고요. 사장님, 여기 왜 혼자 계세요? 일행은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저를 버리고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재호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일단 저희 버스에 타세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재호야. 난 괜찮아. 너 손님들 있잖니. 사장님, 여기 밤에는 위험해요. 사람도 없고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죠. 재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실 너무 무서웠거든요. 혼자 이 밤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습니다. 고맙다, 재호야. 사장님, 고맙긴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관광객들이 전망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진도 많이 찍은 것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모이셨죠? 그럼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재호가 마이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어요. 저도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까 조금 안심이 됐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재호는 앞에서 가이드 일을 계속했어요. 다음 코스는 성산 일출봉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약 5,000년 전 해저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거죠. 재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멀리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렸다는 게요. 성우가, 제 아들 성우가 엄마를 제주도 전망대에 버리고 갔다는 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조용히 닦았습니다. 옆 사람들이 볼까 봐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내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재호가 사람들을 보내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는 버스 기사님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오늘 하룻밤 묵으세요. 재호야,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가방을 차 안에 두고 내렸거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하지만, 사장님 괜찮아요. 예전에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호는 저를 데리고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여기 방 하나 부탁드려요. 재호가 카운터에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나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재호 씨, 오랜만이네요. 어머님이세요? 네, 급하게 도와드릴 일이 생겨서요. 그래요? 알았어요. 2층 제일 안쪽 방 드릴게요. 조용하고 좋아요. 박 사장님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재호가 저를 방까지 안내해 줬어요.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도 있고 작은 테이블도 있었어요. 사장님 씻으실 수 있게 수건이랑 세면도구 여기 있어요. 옷은 잠깐만요. 재호가 나갔다가 티셔츠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제 거지만 깨끗해요. 오늘 밤은 이거 입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옷 사러 같이 가요. 재호야, 정말 미안하다.
사장님 미안하다는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사장님께 신세를 너무 많이 졌는데요. 재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배고프시죠? 제가 저녁 가져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죽 사올게요. 속 편하게 드실 수 있게요. 재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남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아침을 먹었는데 저녁엔 이렇게 혼자 낯선 방에 앉아 있다니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재호가 돌아왔습니다. 죽과 물, 그리고 김밥 한 줄을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드세요. 천천히 드시고요. 고맙다, 재호야. 저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재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하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사장님이 안전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재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재호야. 네, 사장님. 내일 집으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표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사장님,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알아볼게요. 표도 끊어드리고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돈이. 사장님,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상황 되실 때 갚으시면 돼요. 재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 재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사장님, 예전에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이라고요. 저 그 말씀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재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호야, 넌 참 좋은 사람이 됐구나. 사장님 덕분이에요. 재호가 일어섰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 7시쯤 다시 올게요. 그래, 알았다. 재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죽을 다 먹고 김밥도 조금 먹었어요. 배가 차니까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요. 재호가 준 티셔츠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성호가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가 약속대로 7시에 왔습니다. 사장님, 잘 주무셨어요?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밤새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응, 잘 잤어. 다행이에요. 아침 드셨어요? 아직? 그럼 같이 먹으러 가요. 근처에 식당 있어요. 재호와 함께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아침 정식을 시켰어요. 밥에 국, 반찬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많이 드세요. 저는 밥을 몇 숟가락 먹었어요.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비행기표 알아봤어요. 오늘 낮 12시 비행기 있는데 그걸로 예약할게요. 고맙다, 재호야. 식사를 마치고 근처 옷가게에 들렀습니다. 재호가 간단한 옷 한 벌을 사줬어요. 사장님,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이거. 재호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재호야, 이건. 사장님, 공항 가시면 필요하실 거예요. 택시 타시거나 밥 사드시거나 할 때요. 하지만 이건 너무 많아. 괜찮아요. 상황 되실 때 갚으시면 돼요. 저는 재호의 마음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말 필요했거든요.
재호야, 정말 고맙다. 이 은혜 꼭 갚을게. 사장님, 은혜는 제가 갚는 거예요. 재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재호의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재호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던 거 맞죠?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호야, 사실은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해줬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제주도에 왔다가 전망대에 혼자 남겨졌다고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간 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아, 재호야. 이제 집에 가면 다 해결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재호가 저를 체크인 카운터까지 안내해 줬어요. 사장님, 여기서 수속하시면 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신분증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름과 생년월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장님, 탑승권 나왔어요. 1시간 후에 탑승 시작하니까 저쪽 게이트로 가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거. 재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휴대폰이었어요. 이거 제 집에 있던 공기계예요. 제가 예전에 쓰던 건데 안 쓰게 돼서 그냥 뒀었거든요. 잠깐만요. 재호는 자기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더니 그 공기계에 꽂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화통화 가능할 거예요. 사장님, 일단 이거 가지고 계세요. 집에 가시는 동안 급할 때 쓰시라고요. 제 회사 번호는 여기 저장돼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재호야, 그럼 너는 어떡하니? 저야 괜찮아요. 당분간 전화 없이 지내도 돼요. 어차피 중요한 연락은 회사 전화로 받으니까요. 지금은 사장님이 더 필요하세요. 재호는 휴대폰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정말 고맙다, 재호야. 재호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재호야,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별 말씀을요. 사장님, 댁에 가시면 사장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안부 여쭈면서 지내고 싶어요. 그래, 꼭 연락할게. 사장님,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재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저는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재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1시간 후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어제 그 전망대도 어디쯤 있겠죠. 1시간쯤 지나니까 서울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재호가 준 돈으로 택시비를 낼 수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앞까지요. 집에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성우와 미경이가 있을까? 아니면 나갔을까? 만약 있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왜 나를 버렸냐고 따져 물어야 할까?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천천히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익숙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성우와 미경이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웃으며 쇼핑을 하고 다니다니요. 화가 났습니다. 저렇게 태평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요.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겠다고요. 저는 재호가 준 휴대폰을 꺼냈어요.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성우와 미경이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봇대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미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아직 거기 계시겠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비행기 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오시겠어? 그것도 그렇네. 미경이가 웃었습니다.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시면 어떡하지?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여행 중에 길이 엇갈려서 우리도 찾고 있었다고 하면 되지. 맞아. 그리고 혹시 돌아오신다 해도 이미 늦었어. 늦었다니? 그 전에 재산 명의만 전부 바꾸면 끝이잖아. 서류는 이미 다 꾸며놨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재산 명의? 서류?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하네. 성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어차피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언젠간 돌아가실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미경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여보, 약한 소리 하지 마. 우리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거야. 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 시골 땅, 아파트 전부 우리 명의로 바꾸면 최소 10억은 되잖아. 10억? 제 평생 모은 재산이 10억이라니요. 빨리 처리해야 돼. 이번 주 안에 법무사 만나서 서류 넘기고. 알았어. 두 사람이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서 동영상을 끝까지 찍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왜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는지요. 왜 저를 전망대에 두고 갔는지요. 재산 때문이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저를 제주도에 버려두면 저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설사 돌아온다 해도 그 전에 명의를 다 바꿔버리면 되니까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바라봤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였습니다. 그 안에 제 아들이 살고 있어요. 저를 버린 아들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라는 자리가 사라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찜질방으로 갔어요. 하룻밤을 거기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찜질방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미경이 말대로 길이 엇갈렸다고 하면 그만이죠. 증거도 없고요. 아니, 증거는 있습니다. 방금 찍은 동영상이요. 하지만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사 처벌할 수 있다 해도 그게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방법을요.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찜질방을 나와서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본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법무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고 이미 서류를 꾸며놨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명의 변경을 차단해야겠네요. 그리고 담보 설정도 금지시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본인이 직접 오셨으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무사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상가, 시골 땅, 아파트에 대한 명의 변경을 차단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담보 설정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임의 처분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드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명의 변경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팔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은행에 갔습니다. 제 계좌를 전부 정리했어요. 성우와 미경이가 알고 있는 계좌는 전부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새 계좌를 만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계좌요. 그 다음엔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 전부 정지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우는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쓰고 있었어요. 한도가 1,000만 원짜리였죠. 제가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이제 그 카드는 쓸 수 없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예전 번호는 버리고 새 번호를 만들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에요. 저녁 무렵 저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어두웠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성우와 미경이었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 그대로 귀신을 본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미경이도 떨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제주도 공기 좋더라. 어머니, 그게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그건 사고였어요. 성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어머님이 안 계셔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미경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혼자 돌아오실 줄 알고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랬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어떻게 오셨어요? 미경이가 물었어요. 지인 만났어. 옛날에 알던 사람. 아, 그러셨구나. 다행이에요. 미경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밖에서 성우와 미경이가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오셨잖아. 괜찮아. 어차피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하지만 내일 당장 법무사한테 가서 서류 넘기자. 빨리 처리해야 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성우와 미경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아침 준비하셨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응, 먹자.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주도에서 정말 죄송했어요. 성우가 다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나 봐. 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뒤따라 내려갔는데 내가 다른 길로 샌 건지 너희가 먼저 간 건지 저희가 먼저 갈 리 없잖아요. 저희도 한참 찾았다고요. 그래, 그랬겠지. 저는 일부러 기억이 흐릿한 척 했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방심할 테니까요.
아침을 먹고 성우와 미경이가 외출했어요. 어머니, 저희 좀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움직였어요. 성우와 미경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찾았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서, 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위조된 거였어요. 상가, 시골 땅, 아파트에 대한 서류가 전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전부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요.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어제 오신 분이시죠? 무슨 일이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저는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법무사님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이건 위조된 서류네요. 인감도장도 가짜고요. 맞아요. 제 아들이 꾸며놓은 거예요. 이건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아직은 아니에요. 일단 제가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법무사님, 제가 부탁 하나만 더 드릴게요. 혹시 제 아들이 이 서류를 들고 오면 다른 말씀 마시고 처리가 안 된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미 명의 변경 차단하셨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법무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 다음엔 은행으로 갔습니다. 성우가 쓰던 제 명의 통장이 있었어요.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넣어주던 통장이었습니다. 이 통장 해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아파트 팔고 싶은데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시세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이 아파트도 팔고 저는 이사 갈 겁니다. 곧 두 사람은 나가야 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성우와 미경이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응, 왔니?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혹시 우리 방에 들어가셨어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아니에요. 그냥. 미경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성우가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없어, 왜? 그냥 걱정돼서요. 성우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괜찮아. 걱정 마.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요. 성우와 미경이는 점점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전화를 받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일이야?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카드가 정지됐대. 뭐? 어머니 명의로 된 카드요. 갑자기 정지됐대요.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정리했어. 안 쓰는 카드는 정지시키는 게 좋다고 하더라. 하지만 저희가 쓰는 카드였는데 너희 명의로 만들면 되잖니.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성우가 통장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생활비 통장이 해지됐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아, 그것도 내가 정리했어. 요즘 은행에서 수수료가 많이 나가더라고. 하지만 필요하면 현금으로 줄게. 얼마 필요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성우는 돌아섰습니다. 미경이와 성우가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니가 일부러 한 것 같은데? 설마, 아닐 거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분명히 눈치챈 거야. 그럼 어떡해? 서류는 이미 꾸며놨는데. 빨리 처리하자. 내일 당장 법무사한테 가. 다음 날 성우가 외출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무사한테 간 거라는 걸요. 몇 시간 후 성우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안 됐어. 성우가 미경이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명의 이전이 안 된대. 차단됐다고. 뭐라고? 두 사람이 제 방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성우와 미경이는 점점 불안해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 두 사람을 불렀어요. 성우야, 미경아. 앉아봐.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앉았어요.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내 어머니.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들어. 너희가 날 일부러 버리고 갔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내 재산을 노렸다는 것도 알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동영상 봐. 저는 휴대폰으로 그날 찍은 동영상을 틀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그대로 녹음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거기 계시겠지? 비행기 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오시겠어? 그 전에 재산명에 전부 바꾸면 끝이야. 서류는 이미 다 꾸며놨잖아.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성우와 미경이는 말이 없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성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미경이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난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어머니, 내가 힘들게 평생 모은 재산을 뺏으려고 날 버렸잖아. 제주도 전망대에 혼자 두고 갔잖아.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성우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재산에 명의 변경 차단을 걸어놨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머니. 그리고 이 집도 부동산에 내놨으니 팔리면 나가야 해. 그건 너무하세요.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무해? 날 버리고 간 너희가 할 소리야?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린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 제발. 난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고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성우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여기 있지 마.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성우와 미경이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니까요. 일주일 후 성우와 미경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눈치도 보지 않는 집이었어요. 성우와 미경이가 나간 후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쓰던 방을 청소했어요. 물건들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깨끗해진 방을 보니까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은 조용했어요. 햇빛도 잘 들었고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민 집이었습니다.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집이요. 재호한테 연락했습니다. 재호야, 나야.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그동안 고마웠어. 내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 사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해줬어요. 재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이제 다 정리했어. 사장님, 혹시 제주도에 놀러 오실 생각 있으세요? 언젠가는 가야지. 그때 만나자. 네, 사장님.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성우한테서 연락이 몇 번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연락 좀 주세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미경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성우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신용도 망가졌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미안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한테 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상가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시골 땅은 아직 팔지 않았어요. 나중에 더 오르면 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냈어요. 가끔 재호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눴어요.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혼자 사니까 편해. 좋으시네요. 저도 언젠가 사장님 뵈러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새들 소리를 들었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오후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습니다. 저녁엔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어느 날 재호가 서울에 올라온다고 연락했어요. 사장님, 이번 주말에 서울 가는데 뵙고 싶어요. 그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제가 사장님 댁으로 찾아갈게요. 주말이 됐습니다. 재호가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재호야, 어서 와.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좋네요. 그치? 혼자 살기 딱 좋아.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재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 다행이에요. 우리는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습니다. 사장님 음식은 여전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식사를 마치고 재호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후회하시진 않아요? 뭐가? 아드님하고 관계를 끊은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는 안 해. 다만 서운하긴 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 그렇겠죠. 하지만 선택은 맞았다고 생각해. 내가 계속 참고 살았다면 난 더 불행했을 거야.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아남은 거지. 그날 밤 재호는 근처 호텔에서 묵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재호를 배웅했습니다.
재호야, 조심히 가. 네, 사장님.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재호가 떠나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만약 성우를 용서했다면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재산이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는 짐도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저를 버린 그날, 저는 엄마가 아니라 다시 나로 돌아왔습니다. 김정분으로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삽니다.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 제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으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도 용기니까요.